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의 느낌을 잠깐 회상해보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거 그냥 돈만 떼이는 거 아닌가? 제대로 물건이 오려나? 혹은 오는 물건이 사진과 다르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불안감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뭘 믿고 이걸 그렇게 마음 놓고 구입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공유 숙박, 공유 차량, 카풀 같은 각종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요즘 활발해졌는데 낯선 사람의 차를 함께 타고 낯선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겁없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인간사회의 신뢰라는 게 언론과 기업, 전문가와 정부에서 익명의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시대 변화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을 한 권 함께 읽으면서 이런 고민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지는 않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0.7% 안팎으로 하락 중입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연준이 언제쯤 시작하느냐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파장을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네, 간밤에 7월 달에 있었던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어저께 미국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끝내자라는 의견이 또 대다수였고, 그 작년에 12월 달 FOMC에서 기준을 제시를 했었어요. 테이퍼링에 대해서요. 예. 연준은 이제 두 가지의 책무, 이중 책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가 안정, 하나는 고용 안정, 이 두 개죠. 그래서 이중 책무를 향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으면 우리는 테이퍼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FOMC 때의 얘기였는데, 네. 이번에 의사록에 보니까 물가 안정 측면에서의 조건은 충족이 됐다. 고용 측면에서는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7월달 FOMC 의사록 FOMC가 끝나고 나서 8월 초에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 고용은 벌써 두 달째 연속 100만 명 가까이 신규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8월 달의 데이터가 이제 9월 첫째 주 정도에 나올 텐데요. 첫날 정도에. 그 데이터까지도 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아마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이제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이런 경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물가도 걱정이고 고용도 걱정이었는데 고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꽤 회복되고 있어서 합격점에 네네. 근접하고 있고 네네.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충족이 됐고. 안 오르는 게 걱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겠죠. 맞습니다. 네네. 물가는 사실은 너무 뜨겁게 오르는 것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연준의 고민은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디플레 그렇죠. 심리 생길까 봐 걱정이었는데 최근에 물가도 좀 오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회복된다는 건 한마디로 줄이면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얼핏 보면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만 또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까? 네네. 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경제 침체가 되고 주가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 경제 정책들이 집중되죠. 뭐 재정 정책도 있고 통화 정책도 있는데 그 정책으로 한 1년 정도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1년 좀 넘었죠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는 경제도 시장도 회복이 됐으니 조금씩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예. 그 과정에서 1년이 또 지났으니까 경제 지표들이나 모든 경제 데이터들이 전년 동기비로 보면은 이제 약간씩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때가 항상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고요. 항상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한 10% 남짓한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일단 최근 주가 하락한 거는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정상화하고 긴축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경제 지표가 정점이고 기업 실적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네. 긴축을 하고 있는 게 좀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다 아는 재료들이지만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시장엔 좀 영향을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경제 사이클이 좋아질 때 연준이 돈 걷어들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지금처럼 이제 사이클이 내려갈 때 돈을 걷어들이는 거는 특히 신흥시장에,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은 신흥시장에 속해 있으니까요, 주식은요. 신흥시장에 충격을 주는데요.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고 최근 우리나라 원화도 꽤 약세폭이 커졌죠. 예.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되는 것, 이 두 개가 보통 신흥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세안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경제가 약해질 때, 네네. 경제가 약해질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게 시장 심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연준은 지금 경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또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시장은 굳이 그 작년에 아주 나빴던 때에 비해서는 올해 그래서 상당히 좋아진 건데 네네. 내년에도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 올해 좋아진 그 성장 숫자라는 건 작년에 기저 효과가 강하게 반영된 거니까. 그렇죠.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불안하다고 보는 겁니까?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는 이 절대적인 높이는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속도로 경제가 가다가 예. 1년에 만약에 2%씩 성장한다고 하면 100, 102, 104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100에서 예를 들면 95까지 경제가 후퇴했던 거죠. 예. 거기서 다시 100, 그다음에 102 이렇게 넘어갈 때 95에서 100을 오니까 올해는 5만큼 성장했는데 네. 내년에는 100에서 102 가니까 2밖에 성장 안 하는구나. 예. 이러면 이제 성장이 굉장히 속도가 줄고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가 계속 5씩 성장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예. 옛날에 속도로 돌아가는 건데 요맘때 항상 연준은 이제 102, 104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거니까 네. 지나치게 풀었던 돈들도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예. 시장은 항상 이 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5씩 정책을 해주다가 이제 2밖에 안 해준다고 그렇다면 이게 조금 주가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이 조금 그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강하게 그동안 반응을 했다. 그게 그 앞으로도 계속 반등할 거는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든가 예상했던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 의미이군요. 그렇죠. 5씩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풀어줄 거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는 계속 연준에서도 아직 괜찮다,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조금 더 기대했다가 이제는 2씩 다시 정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통화가 특히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 대비해서요.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면서 이런 진통들이 항상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미국만 먼저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당연히 미국이 먼저 좋아진다는 거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돌아간다든가 여러 해석은 가능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럼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크게 경제적으로는 영향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예. 근데 이 접종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근데 신흥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직은 접종률이 높지 않아서 경제가 봉쇄가 되거나 중국은 지금 최근에 봉쇄를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4단계 수도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흥시장에 좀 안 좋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 봤을 때 백신의 접종률이 아무래도 신흥시장이 더 빨리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선 저는 다시 무게 중심은 신흥시장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는 그 테이퍼링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될 때까지는 외국인들도 조금 더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도 좀 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 가을을 넘어가면서부터 테이퍼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백신도 어느 정도 접종률이 속도가 좀 올라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정상화돼서 다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우리가 팬데믹 거치면서 많이 찾아서 새로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저희는 200일선 부근,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뭐 3,050포인트 정도부터는 다시 좀 분할해서 사셔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그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투자 유치할 때는 원래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따져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내가 투자금을 넣을 때 몇 %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지금 몸값을 3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3조 원이라고 하는 몸값은 상장 회사인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이런 회사들보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데 매장도 하나 없이 앱 하나 있는 회사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그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공식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좋은 책 함께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 신뢰 이동이라는 책에서 앱 하나로 수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이 쏟아지는 이유를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요.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이 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말 나온 김에 당근마켓이라는 회사가 앱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앱 하나, 사무실 하나. 예. 그런데 몸값이 이렇게 비싸요? 예, 이게 어제 유치해서 평가받은 몸값인데 예. 한 몇 년 안 된 앱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 가치가 뭐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뭐 엄청나게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는 신세계 같은 유통 공룡보다도 크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앱 하나로 건물 하나 없는 저 기업이 평가를 받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중고 시장이 요즘 뜨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중고 거래 플랫폼이죠, 연결해주는. 예. 네.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중고 거래가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당근마켓이 급성장을 했고,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중고 거래 같이 뭐 뜨는 플랫폼, 뜨는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저런 기업을 평가를 받았나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교되는 대상이 사실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중고 거래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여기도 얼마 전에 이제 롯데가 인수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기업 가치를 인수하면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받은 게 1,200억 원 정도. 아까 당근마켓은 3조 원. 3조. 예. 거의 한 20-30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회원수나 뭐 거래액이 좀 뭐 회원수는 당근마켓이 지금 한 달 쓰는 뭐 사용자 한 1,500만 명. 이제 뭐 중고나라는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사실 큰 차이는 아니죠. 그리고 회원수도 뭐 중고나라가 1,900만 명이나 되니까 뭐 등치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한 규모고 뭐 역사는 훨씬 오래됐고 그런데 기업 가치는 30분의 1 정도의 평가를 받은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뒤에 나오는 개념이 있지만 설명을 하면 이 플랫폼 위에서 신뢰라는 자산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그 기업 가치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이용자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냥 개별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서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점점. 그게 왜 어떤 의미죠? 그게 신뢰가 쌓인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플랫폼을 다 이용해 봤거든요. 예전엔 중고나라를 오래 이용했는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못 믿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죠. 뭐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줄까, 이상한 물건을 주지 않을까. 저는 한 10년 가까이 이용을 했는데도 거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굉장히 의심을 하거든요. 제가 오래 이용을 했음에도. 그래서 거래 이력을 많이 일부러 남겨두죠. 그렇죠. 일부러 그 삭제도 안 하고 남겨두는 게 저의 약간 보증 같은 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수치화가 되진 않잖아요. 당근마켓은 제가 이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 매너 온도라고 이제 그게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 이용자 평가 그게 쌓이면 이제 그 온도가 좀 높아지면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하면 할수록 거래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그냥 믿고 저 정도 사니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얼마 이용을 안 했는데 거래가 너무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험을 수많은 이용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그냥 중고 거래가 일어난다는 속성은 같은데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점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축적이 되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훨씬 크게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여기서 플랫폼의 가치가 예, 단순히 회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창출이 된 건데 플랫폼에서 그 차이가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여러 커뮤니케이션이나 거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숫자로는 잘 안 나타나는 거지만 사람들의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수치화가 돼서도 쌓이는 게 네. 예를 들면은 회원수가 늘어나는 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평점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 그게 점점 늘어나는 게 전체 총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 플랫폼 안에는 서로를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용하는 사람도 그 효용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그러다 보면 바깥에 있던 어떤 경쟁자가 갑자기 돈 싸들고 와서 비슷한 거 만들어 보겠다 하더라도 그 장벽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돈을 막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예. 한 100만 명 회원을 유치를 해도 그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없으면 그거는 그냥, 쌓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어볼 이 신뢰 이동이라는 책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이 책은 외국 저자분이 쓴 책이라 당근마켓을 설명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책이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잖아요. 도대체 그 가치의 본질이 뭐냐? 예, 쉽게 말해 앱 하나로 왜 그런 가치가 나오냐? 예. 건물도 없고 뭐 너네가 보증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뢰 이동이라는 건 이 신뢰라는 걸 하나의 물건이나 재화로 보는 겁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예. 그런데 그런 신뢰 이동이라는 게 이전에는 국가나 뭐 유명 대기업 아니면 거대한 뭐 매스미디어 이렇게 큰 기관에서만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지 나오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게 쌓이면서 그 신뢰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그 국가의 도장이 없어도 개인도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뭐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뭐 중고거래 전문가를 인증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면 예. 그래야지 서로를 믿고 거래할 수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앱에서 이전 사용자들이 남겨준 걸 보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플랫폼이다 보니까 신뢰라는 거대한 자산이 이 플랫폼들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들이 이런 가치를 평가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일단은 신뢰를 만드는 게 제일 첩경일 텐데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그렇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단골 가게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업이 그걸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그럼? 이 책에서는 신뢰 형성을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예.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간단한 사례가 중고나라가 거래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앱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게 있어야 거기서 거래가 될 그렇죠. 테니까. 예. 보통 여기까지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당근마켓이라는 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사이트 만들어서 서로 올리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도 2008년에 출시돼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네. 사실 인터넷 만들어진 직후부터 그렇게 서로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는 이루어졌었거든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휴가 때 빈집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3단계가 중요한 건데 그 위에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본격적으로 그게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에어비앤비가 이제 에어비앤비 같이 숙박 공유 사이트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겠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집을 갔는데 전혀 사진이랑 달랐다든지 예. 아니면은 너무 잘못된 소비자가 와가지고 집을 망쳐놓고 그냥 간다든지 심지어는 뭐 이렇게 형사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남의 집에서 자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사업들이 실패했던 게 그 위에서 신뢰가 형성이 안 된 거죠. 지구 반대편 남의 집에서 자는 거를 믿을 수 없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이런 지금의 저 엄청난 가치를 평가받게 된 건 이 3단계를 해결을 한 건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자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별점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잤던 사람들이 여기 어떻더라. 예, 네. 그게 자꾸 쌓이니까 이 정도면은 믿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이 앱을 믿는다기보다는 네.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의 평가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점점 쌓이다 보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디 나라를 가도
잘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그런 비즈니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그 신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 별점 주는 시스템을 붙였다 거기에. 그렇죠. 그걸까요? 일단 별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별점이 어떤 숙박업소만의 별점이 아니라 이 이용자에 대한 별점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신뢰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일단 이 앱을 썼을 때 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일단 충분한 집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쾌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별점 시스템이나 뭐 이런 벌칙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해줄까. 근데 그것도 완전히 이런 보장 제도를 해주면서 그 신뢰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불안한 그 뭔가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거 메꿔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이렇게 신뢰를 만드는 거를 신뢰 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약이라는 게 점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낭떠러지 사이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네. 누구나 그걸 뛰어넘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앞에 사람이 저걸 뛰네? 할 수가 있네?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거를 만드는 순간 신뢰 도약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 그전엔 위험해 보였던 걸 한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이제 모바일 거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그게 생겨서 막 열심히 썼거든요. 모바일 거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돈 송금하는 서비스. 뱅킹. 네, 모바일 뱅킹. 송금.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은행 가서 자꾸 거래를 하셨을 테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했더니 부모님 네. 하신 말이 내 돈을 어떻게 그 앱에다가 믿고 맡기냐. 내 은행 가서 해야지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앱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 신뢰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부모님들의 말씀이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 집단적으로 신뢰 도약이 일어나면 네. 사람들의 행동이 확 바뀌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저런 그게 그래서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됐구나라든가 신뢰 도약이 있었구나라는 거 하나하나 좀 이해가 되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더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이어오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신뢰 이동이라고 하는 책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앱이 만들어지고 그게 플랫폼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도 거기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금방 다른 경쟁자한테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믿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뭐 당근마켓, 예. 중고나라 뭐 이런 신뢰가 일단 만들어진 곳은 이제는 뭐 철옹성이겠네요. 이게 지금은 이제 중고나라라는 큰 플랫폼을 당근마켓이 더 추월을 했지만 예. 이전에도 중고나라에 대한 그 야금야금 따라오는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고나라가 회원 수가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물건도 많고 살려는 그렇죠. 사람도 많으니 당연히 여기로 다 모여야 되는 거야. 요즘에 말하는 네트워크 경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거기 가야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전에부터 예를 들면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애플 동호인들끼리 모인 카페에서 훨씬 규모는 적죠. 회원수는 훨씬 적은데 저는 거기서 더 많이 거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고 팔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긴 쉽게 말해 덕후들, 그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래자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플랫폼보다도 네. 이 작은 플랫폼에서도 더 신뢰도가 높으니까 이미 약간 조그마한 시장 단위로는 그런 동호회 단위에서 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게 지금은 그냥 회원 수만 보지만 한편으로는 회원 수 곱하기 신뢰. 네.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가치라는 게 진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신문들도 그 가판대 가면 뭐 수십 종의 신문들이 있는데 네. 종이에 글씨 써 있는 거는 포맷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어떤 걸 집어드느냐, 어떤 것이 시장 점유율이 높으냐 하면 결국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뭘 믿고 사느냐 네. 그 문제겠네요. 결국 그렇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별점 시스템이 갖고 오는 뭔가 권력 이동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별점이라는 게 아까도 신뢰를 재화로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익숙한 신뢰는 이제 별점인데 네. 별점이 이게 어떻게 플랫폼이 어떻게 또 가치를 만드냐 보면 요즘에는 그 자영업하는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별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같으면 어떤 동네 새로 문을 열면
그 맛집으로 소문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홍보도 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맛이 좋으면 이게 별점이 5점짜리 뭐 예를 들면 집이 돼서 순식간에 이게 성공을 하는 변화가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별점 5점짜리 음식점이 됐으면 쉽게 말해 한 5점짜리 별점이면 한 권리금 1억이라고 치면 손님 많으니까 예. 이 별점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런 플랫폼에서 저 같은 식당이 100개가 더 생겼으면 권리금만 보더라도 100억 원어치가 새로운 시장에서의 평가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100개짜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거기에 5점짜리 음식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믿을 만한 음식점이라는 가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별점을 하나의 식당이 작아도 이 별점이 더 큰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 배달앱도 언제든지 전화하면 배달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로 가치를 일으켜서 고객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뭘 배달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소비자가 여기 별점 높은 여기는 되겠구나 싶어서 했을 때 그걸 실망하지 않게 하는 거. 처음 보는 음식점인데도 믿고 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그거는 제때 배달해드립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더 가치 있는 팩터이다.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면 가짜 리뷰라든가 좋은데 나쁘다고 하든가 나쁜데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노이즈겠네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래서 일부 그런 별점 관련 업체에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조작하면 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점 정도 단 걸로 그런 게 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별점을 하나의 돈 같은 걸로 보면 이거 위조 지폐 같은 겁니다. 이 플랫폼 안에 가짜 리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별점을 안 믿는 신뢰 안 하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면 우리가 진짜 지표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개해 주신 사례 말고 신뢰를 이용해서 기업 가치를 도약시킨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바바가 있거든요. 중국의 쇼핑몰이죠. 중국의 아마존. 마윈이 개발자가 아니라 교사 출신이거든요. 마윈이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당연히 중국에서도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시도를 했겠죠. 근데 마윈이 성공한 게 중국인들이 워낙 땅덩이도 넓고 그 옛날에 인터넷에 있는 걸 내가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받을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터넷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윈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하면 그 돈을 마윈이 맡아놓고 받았다고 확인이 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에스크로라고 하죠. 중간에 제3자가 돈 맡았다가 배달 잘 되고 물건 이상 없는 거 확인하면 송금해 준다. 그렇죠. 그걸 알리바바가 맡아두고 있다가 해주겠다. 지금은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게 지금의 알리페이가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지금도 알리바바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온 건데 이걸 만듦으로써 중국인들이 그럼 알리바바 믿고 한번 거래를 해볼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거래가 일어났고 지금의 알리바바가 탄생을 한 겁니다. 단순히 그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거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건 더 잘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 재밌네요. 또 하나가 제 사례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울 일이 있어서 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2박 3일 정도 비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올해 혼자 두게 되면 그렇죠. 이게 불가피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통 친구들한테 항상 부탁을 하다가 정사정이 안 돼서 제가 앱을 한번 다운받아봤는데 그 펫시터라고 펫시터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 지금 좀 관리를 해주는 잠깐 고양이나 뭐 애완 반려동물 돌봐주는 그분이 그걸 소개해준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하기가 꺼려졌던 게 저 없는 집에 특히 고양이가 말할 수도 없고 얘를 뭐 이렇게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가도 고양이가 잃지 않는다는 거죠. 못 잃는다는 거죠. 말 못하는 아이 맡긴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 문을 따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녹화를 시작해가지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30분 동안 충실하게 자기 그 돌봄을 했다라는 걸 저한테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딱 문 닫고 가는 것까지. 그렇죠. 그걸 보니까 당연히 별점도 있고 그걸 보니까 이거면 한번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봤는데 저도 이제 그걸 하는 순간 신뢰 도약을 이룬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거 해도 되겠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집 빈집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것도 엄청난 가치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여기는 이거 별일 없이 관리 잘 되더라.
신뢰를 얻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기업들의 사례도 책에 나옵니까? 이 저자가 소개를 공유경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요. 공유경제 강의도 많이 하고 예. 한마디로 이 신뢰랑 공유경제라는 그 아이디어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유경제하고 많은 기업이 나타나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뭐 간단하게 떠오르는 게 위워크 같은 경우는 물론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작년에 상장하려다가도 대규모 적자로 실패를 하고 굉장히 고전을 했죠. 근데 그 반면에 에어비앤비 상장을 해서 훨씬 큰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그럼 그렇게 신뢰 이동하는 게 중요하면 왜 그런 기업은 지지부진하지라고 하면 신뢰가 창출됐는지를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자는 행위를 해준 건데 예. 위워크는 사무실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 뭐 상파울로를 가더라도 사무실을 빌리는 거는 별 위험한 일은 아니거든요. 굳이 사실. 신뢰가 필요 없죠. 그쵸, 아, 뭐.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사무실 공유하는 시스템은. 이른바 공유 오피스에서는 네. 그 오피스라는 앱 플랫폼에서 그렇게 큰 신뢰 도약을 이뤄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처럼 되다 보니까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부채도 많아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많아지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냥 말 그대로 앱만 갖고서는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또 비슷한 게 우버랑 공유 자전거에도 비교가 되는 게 둘 다 모빌리티 빌려주는 거면 똑같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전거를 빌리는데 별로 위험할 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자전거가 뭐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임대 서비스가 되는 건데 우버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탄다는 위험한 행동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 회사의 콜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뭐 제가 예를 들면 모르는 나라를 가서 처음 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옛날 네. 같았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우버는 우버 앱 별점을 보고 저는 어느 나라를 가서도 어디서든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유 자전거는 제가 중국 산골에 가서 그냥 자전거 빌려 타는 게 사실 지금도 하나도 위험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유 경제로 묶여도 그 안에서 같이 신뢰라는 게 창출이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희비가 갈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집에 냉장고 바꿀 때가 돼서 냉장고를 하나 바꿨어요. 네. 많이 비싸더군요, 냉장고가. 요즘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냉장고 산 지가 이제 꽤 오래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꿀 때가 됐으니까. 그때 냉장고 가격이 머릿속에 있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거기도 중소기업 제품도 있고 이제 ABC가 있으니까 네. 그중에서 뭘 고를까 하다가 가성비가 꽤 높은 중소기업 브랜드도 있어요. 네. C 브랜드가. 네네. 근데 마지막에 뭘 살까 하다가 이거 한 번 사면 10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약간 불안함에 대한 그 불안이 커지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대기업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이 사업하기 어려우신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저는 냉장고를 고른 게 아니라 네. 그 크레더빌리티 신뢰를 그렇습니다. 사느냐 마느냐 이제 그 판단을 내린 거였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대기업 제품을 고르신 거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무조건 가져는 그 대기업 이런 있었는데 요즘은 예. 이른바 가성비 전자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 기업 걸 어떻게 믿고 사 이랬는데 예. 요즘은 별점을 보니까 여기 이 기업 제품 괜찮나? 괜찮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처음 보는 중소기업 제품도 한번 사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의 사회에서는 시도도 못 해봤을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 기업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신뢰가 창출이 된 거죠. 괜찮은 기업들은 금방 뜰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과거에는 정부나 혹은 어떤 권위적인 기관이 부여하는 그 권위와 신뢰를 가져야만 뭔가 신뢰가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앱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별점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기존 시스템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최근 뭐 2년 전 일이지만 타다 사건도 있었고 네. 지금의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로톡이라고 로톡. 예, 변호사들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변호사를 구할 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맛집 서비스처럼 이렇게 변호사들의 별점도 나오고 예. 뭐 승소율도 나오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뭐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는 현행법이랑도 어긋나고 이거는 변호사 협회 같은 이게 법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하던 알선 업무인데 네.
왜 플랫폼이 하냐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네네. 이게 한마디로 그 플랫폼 떠오르는 플랫폼과 국가가 만들어준 법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이 충돌하는 순간이거든요. 앞서 말한 타다도 예. 국가가 발급해준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람을 태워야지랑 타다 별점 보니까 믿을 수 있고 난 타겠는데? 예. 라는 게 충돌한 사례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계속 국가나 대기업이나 기관만 하던 역할을 뺏어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법이랑 충돌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 현상들이 다 설명이 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요즘에 왜 자꾸 저런 신흥 기업들이 뜨고 네. 자꾸 기득권이랑 부딪히나라는 걸 보면 다 이런 데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처럼 국가기관이나 네. 대기업, 뭐 매스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거든.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해요. 이 책에서도 예. 보통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보다 페이스북 친구를 2배 이상 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사람만 더 믿게 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뭐 난 정부 인증 안 믿어, 친구들 별점을 믿을 거야가 되니까 예. 국가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럼 뭔가 계층 이동이 더 빨라지는 활기 있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새로운 신뢰를 얻는 계층들이 빨리 또 늘어날 수 있을 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굉장한 새로운 루키도 나올 수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할 때도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본인들이 탈퇴하면 우리는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이게 결국은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국가의 권위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득권에 대한 권위가 상실이 되고 예. 뭐 SNS의 등장이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같이 경제 전문가들이 실패한 사례, 뭐 구글이 등장하면서 전문가들 말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 뭐 병원 가서도 제가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뭐 이렇던데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기술이 바뀌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전문가나 국가보다는 주변 사람을 믿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신뢰가 이동하는 세상이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네요.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